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에피더커 김대영 군사평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방산기업 라파엘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아이언돔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라파엘의 유발 베이스키 부사장이 최근 인터뷰를 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이 기존 방공 패러다임을 무력화하기 때문에 한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차세대 방공망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 한국에게 이런 제안을 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머나먼 일이 된 것 같은데 저 날짜 확인해 보니까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6월 13일에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격했습니다. 2달밖에 안 됐어요. 21세기에 가장 벌어진 괴상한 전쟁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네. 원래 전쟁은 붙어있는 국가끼리 싸우고 지상전, 공중전, 해전, 뭐 특수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쪽 나라는 국경이 붙어있지 않아요. 중간에 죄 없는 나라 낑겨 있고 네. 그 다음에 양쪽이 군대를 보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투기, 그다음 무인 드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스라엘의 이란의 고위 장성이나 과학자들 암살했던 건 공습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저격을 한 방식이거든요. 이런 독특한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우위를 잡았죠. 네. 근데 이란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딱 하나 했던 게 그 미사일과 드론 공습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게 파타흐-1. 파타흐가 페르시아어로 정복자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 초음속 미사일, 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그나마 이란의 자존심을 좀 살려줬습니다. 이때 테헤란에서 나온 구호가 이거였어요.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400초. 400초. 원래 진짜요? 느린 드론 날리면 9시간 걸린대요. 그렇지. 네, 중간에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네, 멀잖아요. 근데 400초면 한 6분 정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쏘면 6분 안에 이스라엘 쑥대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자랑을 했던 와. 거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보도 통제를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확실한 건 후반부에 갈수록 요격률이 떨어졌다. 그런 방식이고 전쟁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또 이란이 파타흐-1의 맛을 봤잖아요. 파타흐-2 이건 진짜 극초음속 미사일이거든요. 네. 앞부분이 미사일처럼 생긴 게 아니라 약간 끌처럼 생겼어요.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 같거든요. 이제 미국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개발하는 것도 앞에가 약간 오리주둥이? 좀 납작해요. 네, 평면에. 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란이 여기서 다시 얌전히 몇십 년을 지낼 것 같지는 않고 몇 년 안에 한 판 더 붙으면 네. 요 파타흐 1에다가 2가 같이 날라올 거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이제 반드시 짧은 시간 내에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해답의 일구가 대한민국이 아닐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저 남쪽에 후티 반군 이쪽에서도 미사일이 가끔 날라와서 그때 이스라엘을 공항이 한번 피격당해서 잠깐 정지된 적이 있어요. 운행. 그러니까 미사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 100발 쏘면 다 막을 수는 없어요. 한두 발이 떨어지는데 그게 어디 떨어질지는 오직 10만이 아닌 거죠. 그게 이제 그 불안감 같은 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스라엘에 필요한 거죠. 지금 있는 방어 체계로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막기가 좀 힘들어요. 이스라엘이 나름 방공망이 탄탄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고고도는 에로우 3, 네. 그 아래는 에로우 2, 그리고 그 밑에는 다이비드 슬링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그 유명한 아이언돔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층 방공망을 있고 이번에 좀 재미를 봤던 게 전투기에 요격 미사일을 달고 영공 밖에서 요격을 해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홍해상에서 미국이나 유럽이 좀 도와준 것도 있긴 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마 극초음속은 좀 어렵지 않을까. 진짜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주로 내세운 전과가 뭐냐면 발사대를 제거했다였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했던 것 같고 미사일은 만들어 놓고 땅속 깊이 쟁여놓으면 사실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발사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막았는데 이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다른 방식을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에 넣고 네. 그냥 24시간 계속 돌려요. 이란 땅 넓으니까. 돌다 갑자기 신호 나오면 뚜껑 열고 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거야 이거.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아예 지하에 그냥 미군 정도의 공습이 아니면 못 막을 정도의 땅속에다가 만들어 놓고 쏴도 되고. 네. 그러니까 서로 머리를 더 굴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렇구나. 네.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하나가 이제 극초음속 활공체, 파타흐 같은 네. 것들이 이제 활공체 방식이거든요. 글라이딩을 해서 탄두면서 떨어져서 탄두가 글라이딩을 해서 마하 5 이상으로 내려 낙하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극초음속 요격
유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극초음속 활공체를 유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네. 이스라엘도 필요로 하고 네. 우리도 잘 보시면 이제 향후 개발될 천궁 3, 그다음에 LSM-2가 이 활공체 유격할 수 있는 지금 미사일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한국의 니즈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또 한 가지는 이제 순항 미사일, 순항 미사일. 네, 뭐 램제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네네네. 마하 5 이상으로 네. 날아가는 러시아가 사실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러시아가 가진 것 중에 이제 킨잘이라고 있어요. 미그 31에서 쏘는 거. 근데 걔는 문제가 뭐냐면 미사일이 너무 커. 맞아요. 그러니까 레이더에 잘 잡혀. 그래서 그러네요.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요격을 많이 당했어요. 네. 패트리어트에. 근데 갈수록 지금 극초음속 활공체를 사용하는 미사일들은 활공체 크기가 작아져요. 계속. 그래서 현재 제일 작은 건 그 네. 미 육군에서 쓰고 있는 다크 이글. 음. 그게 어느 정도예요? 가장 작아요. 네.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걔는? 북한이나 중국이 만든 것들 보면 한 뭐 이렇게 스튜디오 한 이만한데 아, 네. 그래요? 미국이 만든 건 한 요 지금 책상만한 크기 정도일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본 크기로는 네. 그 정도로 작아지고 있어요. 그 더 유격하기 힘들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참고로 이제 이 라파엘이라는 회사가 되게 재밌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라파엘이 이스라엘의 국방과학 연구소예요. 우리 ADD 같은 데네. 네, 근데 얘네는 무기를 만들어 팔아. 어? 비즈니스를 해. 네. 우리 국가에는 이제 그런 걸 안 그런 걸안 하는데 하죠. 네, 네. 네. 대만도 중상과학연구소 거기도 보면은 자기네가 무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보면 뭐지 탱궁 계열 뭐 지대공 계열 네, 네. 그거 다 자기네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우리 국가에는 사실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업체로 넘겨서 그렇죠. 업체가 양산하는데 라파엘이나 네. 이런 회사들은 자기네가 개발해서 파는 것까지 하는 약간 좀 달라요. 그러네. 네. 그래서 제한도 할 수 있는 네, 게 네, 편하구나. 아, 그런 거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약간 좀 아차 네. 싶었고 그래서 빨리 이 방공망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을 선택을 네. 한 거잖아요. 전략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상업적으로도 분명히 이득이 있으니까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돈을 좋아하니까 상업적인 이유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시장 독점할 수 있는 1위 혹은 1위, 2위 어느 쪽이 뭔지 모르겠지만 1위, 2위가 서로 손을 잡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랑 한국이에요? 3, 4위, 5위는 네. 우리가 금메달, 은메달하고 동메달은 없어. 선수 출전도 하지 마. 오. 약간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래요? 극초음속 방공망,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는 국가는 별로 없어요. 한 손에 꼽을 수 있어요. 미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럽도 안 돼요. 유럽은 국가 단위로 뭉쳐도 아마 에로3 산다고 난리치고 있으니까 유럽도 안 되고 러시아는 땅덩이가 너무 넓어서 그냥 쏘면은 우리만 안 맞으면 돼. 약간 이런 주의로 가는 것 같고 중국도 안 되죠. 땅이 너무 넓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 밖에 없고 안보적인 환경이 좀 비슷한 게 이스라엘도 주변에 이스라엘 기준으로 나쁜 놈들 넘쳐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주변에 이상한 놈, 나쁜 놈, 괴상한 놈 다 섞여 있고 그리고 이상한 놈, 나쁜 놈, 괴상한 놈들이 손에 이상한 걸 계속 들고 다녀. 네, 걔들이 그냥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 그냥 문 닫고 창문 닫고 그래, 피하는 게 피하면 상책이죠. 되는데 얘들이 네. 막 창문 깰 수 있는 막 망치 막 맥주병 들고 다니고 못 달린 야구방망이 이런 이런 걸 들고 설치면 무법지대네. 네, 우리도 최소한 방패는 들고 있어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네. 상황이 하나 더 있고 그러니까 양쪽에 김대영 의원의 얘기대로 양쪽에 니즈가 딱 맞는 지점이 그렇구나.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선점 그러니까 방공망 자체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고 여기에 극초음속 방공망은 약간 명품 시장에 하이엔드 명품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명품은 진짜 희소성이 많고 그렇죠. 마음대로 팔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두 나라가 손잡으면은 이제 딴 나라는 진입조차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골든돔 뭐 이런 네. 계획 같은데 어차피 미국이 다 하지 못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낑기어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이스라엘 국가는 기술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국가의 사이즈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작은 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라든지 이런 지점은 우리보다 좀 딸려 있는 지점들이 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거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전투기 엔진처럼 개발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나와서 잘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를 좀 분담하는 측면에서도 네. 필요한 게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보기에 한국이란 국가랑 손잡으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부사장급 정도 되는 사람이 그냥 딱 찍어서 얘기했다는 거는 라파엘이 국가형 같은 그런 존재라면 그냥 회사 자체에서만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수뇌부와도 어느 정도 교감이 됐다는 얘기고 네네. 그게 또 우리나라 언급했으니까 우리나라한테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갑자기 한 거는 또 아닐 거라는 이제 좀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태국이랑 같이 한다고 그랬으면 에이 거짓말 뻥치고 있네 립서비스 하고 있네 네네. 약간 이럴 그래. 거예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분명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 제가 한 가지 비사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아이언돔을 이제 구매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한때 그것도 되게 논란이 많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아이언돔 만드는 회사가 라파엘이잖아요. 네네. 라파엘이 무슨 제안했냐면 야, 한국에서 다 만들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뭐 정 작가님 얘기해 주신 대로 개발이나 이런 거 잘하는데 양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게 좀 안 돼요. 부족해요. 인구도 네. 적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만들면 뭐 우리도 쓰고 음. 그렇게 하자. 근데 안 됐죠. 안 네. 되고 우리가 이제 독자 개발로 가는 방향으로 갔고. 네네. 그래서 그때 네. 이제 이스라엘 앞바다에 보면 요새 막 가스전 있고 막 이래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도 천연가스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때 사실은 우리 그 차기 호위함 네. 네. 배치 1, 배치 2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는 여기서 가져가고 네. 안에 들어가는 뭐 레이더나 이런 거는 이스라엘제로 하겠다. 근데 그게 이제 독일로 넘어가지. 그러면서 이제 뭐야? 안 됐는데 네. 한때 2010년 중반에 막 그런 제안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를 좀 우리가 잘 그렇죠. 곱씹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이 하자는 얘기가 네. 우리가 만드는 거에 니네가 돈을 대라는 의미인지 그치. 아니면 공동으로 같이 하자는 얘기인지 이거는 사실 이제 좀 해석의 여지가 필요해요. 예. 당연히 공동 개발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야, 니네가 돈을 내. 네. 그래서 하자. 뭐 이런 걸 지금 그럼 얘기하는 우리가 것 같아. 돈을 내면 우리한테 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넣는 이득은 그러니까 이제 뭔 그런 거예요? 건 거예요. 돈을 내고 네. 니네도 만들어. 그래서 아. 같이 네. 마케팅을 하자. 이제 이런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KF22 사업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예. 인도네시아가 네네. 이렇게 지원금을 내서 우리가 네. 기술을 준다 약간 돈을 그런 내. 느낌? 그럼 이제 우리는 근데 많이 못 만들잖아. 근데 내가 많이 만들고 같이 팔자. 이제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우리 업체 입장에 봤을 때는 네. 뭔 소리야가 된 거지 이제. 그럼 우리도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다만 이건 있어요. 약간 얘기가 다른데 천무 있잖아요. 네. 천무가 국내 시험장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시험 테스트를 했냐면 네. 이스라엘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그런 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극초음속 육체 만들면 그런 거 요격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극초음속 일종의 묘사할 수 있는 네.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해볼 수 있죠. 이스라엘은 몇 년 안에 이걸 실전에 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 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전 테스트 데이터용으로 나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뭐 그냥 저는 계약을 흔히 종이 위의 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에서 양쪽이 공평한 건 없어요. 51대 49거든요. 최소한 좋은 게. 그리고 네. 이스라엘은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인색하고 그다음에 약속된 계약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냥 좋게만은 볼 수 없고 근데 한 가지 좋은 건 이스라엘이 적어도 파트너로 한국을 집었다. 라는 정도는 나쁘지 않은 거죠. 최소한 네. 생산 공장 정도 역할이 맡겨더라도 네.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요격 체계를 하려면 최소한 극초음속 미사일 정도의 속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성능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다. 라는 걸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일단 확인시켜 준 거고, 네. 그러니까 요 자체만으로도. 근데 나머지로서는 이스라엘도 머리를 굴렸겠죠. 이 극초음속 방공망이라든지 고고도 방공망을 만들면 팔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은 자기네들이 만들 거고, 네. 유럽이랑 중동이 있겠죠. 뭐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는 돈이 없으니까 못 살 거고. 자, 근데 중동 요즘 이스라엘제 무기를 사고 있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꺼림칙하죠. 이스라엘제를 대놓고 도입하기에는. 그리고 유럽도 에로3 도입한다고 했다가 한번 뒤집혀진 게 지금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 쪽 언론을 많이 받아서 가자 지역에서 벌어진 일을 조금 이스라엘 측면에서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유럽이나 미국 지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 반응이 되게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럽도 앞으로는 대놓고 이스라엘제 무기 사기가 되게 애매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국을 딱 끼워서 야 이거 한국제야라고 해버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 해당 국가에 뭐 걸려 있는 게 없으니까 이미지가 나쁘지 않죠. 네.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네들이 1위라고 생각하면 2위는 한국이잖아요. 가장 좋은 건 1위, 2위가 손잡고 그냥 우리끼리
네, 그냥 해버려서 3위, 4위 못 들어오게 네. 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한국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방산에서 협력이라든지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측면도 조금 이제 언급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한국한테도 좋은 건가가 자꾸 헷갈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는 게 우리한테 조금 더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 반도체 보면 이제 팹리스라고 네네. TSMC 같은 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해달라는 것 같아. 미사일을 만드는 팹리스가 좀 되어줘. 우리 양으로는 안 되니 미사일만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하청 이제, 공장. 파운더리 팹리스가 좀 되줘.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아이언돔도 사실 비슷하게 접근을 했었고 네. 어차피 둘 다 지금 지대공 미사일 체계에 있어서는 약간 사실 경쟁이 우리 천궁이 요즘 잘 나가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스라엘도 뭐 스파이더나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네.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 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1위 손잡고 네, 그러니까 3, 4, 이제 5위 못 들어가는 게 그래. 제일 좋아요. 그 패트리어트 아래급 중에서는 지금 이제 두 개가 계속 이제 경쟁으로 그러네요. 가니까 야, 이번 기회에 그냥 우리가 싸우지 말고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네. 나눠 갖자. 우리가 짱 먹자. 네, 그런 게 약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 방공망 개발을 공동 개발을 제안을 한 게 이제 스카이소닉 프로젝트랑 결합을 한 거라고 하는데 이 스카이소닉이라는 게 네. 어떤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빨라 보이죠. 이게 이스라엘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체계. 방어 체계. 전체 명칭입니다. 미사일과 탐지 체계 전부를 다 얘기하는 건데 김대영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활공에서 속도가 빨라지면 마하 네. 10이 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빠르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당연히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도 그만큼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래야지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 제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도가 애매해요. 이게 뭐냐면 탄도 미사일은 쫙 올라갔다가 쫙 높이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거든요. 네. 궤적을 추적하기가 뭐 아주 어렵진 않아요. 탐지 자체는 되게 쉽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런 미사일은 약 20km 아래에서 이렇게 휘용 날아가거든요.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 그 사이 어딘가를 날라댕겨요. 예, 그 사이 어딘가를 날라댕겨서 기존의 고고도, 고도, 중고도 뭐 이렇게 층으로 나누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왜냐면 그리고 위에서 떨어진다 그래도 순식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날라옵니다. 고고도 지나갔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별도의 방공체계가 좀 필요한 지점들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탐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탐지해야 되는데 기존의 탐지망으로 이제 안 돼요. 이제 딱 보는 순간 떨어지니까 저게 뭐이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우주에서부터 그러니까 위성 그다음에 조기경보 탐지기 같은 거 이런 체계를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400초라 그랬잖아요. 네. 제일 특징이 미사일은 또 요격명령 내려야 되는데 이거를 하다가는 기존 방식대로 안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보조 역할을 하다가 이거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하면 인공지능 그냥 자기가 발사시켜 버리는 그런 것도 해야 돼요, 진짜. 설정값에 따라서. 더 빨리 왜냐하면 이제 대응을 하기 속도라든지 위해서. 이런 인간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반응 속도보다 빨라지는. 그러니까 프로야구에서 야구공이 한 150 정도로 날라오면 타자가 한 0.5초 안에 볼 수 있대요. 그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160이 넘어버리면 공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럴 때는 그냥 보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하고 치든가 아니면 투수의 쿠세를 읽고 대비를 하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극초음속 미사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걸 좀 그런 통합적인 방공 체계를 네. 갖춰야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만든 건 스카이소닉이라고 이제 명칭을 붙인 거죠. 우리 또 어떤 기술들을 좀 더 체크하면 좋을까요? 지금 스카이소닉 잘 보시면 네. 미사일이 이렇게 단분리가 됩니다. 네. 하나 이제 앞에 위에 이제 요격체 같이 이렇게 네. 돼 있는데 다 지금 이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극초음속 활공 방식을 사용하는 미사일들은 변화무쌍하진 않는데 네. 기존의 탄도 미사일하고 궤적이 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도의 요격체로 얘도 고기동성을 가진 요격체를 이용해서 그렇죠. 뭐 근처에 가서 터진다던가 아니면 직접 요격을 하는 방식을 써야 되는데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탐지하는 여러 레이더들도 지금 이제 A사 레이더 기술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네. 극초음속도 사실 이게 웬만하면 잡혀 이게. 그래요? 네, 잡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하나 등장한 게 스타링크처럼 이제 적외도 위성들이 그렇죠. 지금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다가 적외선 추적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달면 극초음속 요격하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은 그걸 하고 있어요. 테스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이제 극초음속 요격과 관련돼서 이제 탐지 기술 관련돼서 이제 저궤도 위성이 많은 부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를 보면 그런 시스템을 같이 만들자. 근데 이게 저궤도 위성이 사실 뭐 하나 두 개 쏴서 안 되거든요. 스타링크처럼 수십 수백 개를 쏴줘야 되거든. 이런 걸 같이 하자라는 의미도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는 결국은 같이 해서 좀 분담합시다. 약간. 그리고 이제 약간 상상력을 더해보자면 이란이 복수할 기회를 노리면 네. 미국의 다음 대선 이후를 생각할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미국이 전폭적으로 도와줬잖아요. 네. 스텔스 폭격기도 동원해 주면서. 근데 다음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미국 민주당 정권을 잡으면 지금처럼 전폭적으로 도와줄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소위 얘기한 쌓아놓은 업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언젠가 한순간 터지게 돼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다음번엔 좀 더 피드백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할 거고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지 않는 이상 마지막에는 진짜 쏠 요격미사일이 부족하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재고를 여기도 쟁여놔야 되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를 기술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무지막지하게 찍어내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좀 우리가 한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요번에 왜 이란 이스라엘 이렇게 네네. 군사적 충돌이 있었잖아요. 하자마자 라파엘사가 전 세계 고객들한테 이메일을 띄웠어요. 뭐라고요?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발주한 고객들한테. 미안한데 지금 전쟁 중이라 이거 우리가 먼저 쓸게. 그렇게 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방산업체들이 다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물량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먼저 땡겨 쓸게, 나중에 줄게.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조항이. 약간 조건이 있구나. 네, 고객들이 그럼 오케이 알았다 이제 이렇게 하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재밌다. 네. 아무래도 뭐 공격 무기가 발전하면 그에 따라서 방어 체계도 그럼요. 발전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번에 이스라엘이 차세대 방공망을 개발하는데 한국과 함께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이미 다양한 협력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이 손을 잡아서 어떤 멋진 성과를 나타낼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 것 같네요. 앞으로 또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